비빔면은 이걸로 끝장을. 배홍동. 다 들어와. 맛깔나게 땡긴다. 매콤 새콤 넘심. 배홍동 비빔면. 무슨 동? 배홍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1일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주목할 소식들입니다. 초대형 공모주로 주목받았던 SK IE테크놀로지가 상장 첫날 20% 넘게 급락했습니다. 시초가가 공모가 2배로 결정된 후 상한가로 치솟는 이른바 따상에 실패했습니다. 국민연금으로 부족한 노후 준비를 위해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퇴직연금 제도. 하지만 자금을 묻어두기만 해서 수익률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자금을 운용하는 DC형으로 갈아타서 연금 자산을 더 불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조언입니다. 배민카드, 네이버페이 카드처럼 기업체와 카드사가 협업해 출시하는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 일명 PLCC 열풍이 뜨겁습니다. 카드사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덜 들어가지만 그만큼 소비자 혜택은 줄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2%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력 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가 수출 증가세를 이끌었다는 분석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SK IE테크놀로지가 코스피 상장 첫날 시초가인 21만 원에서 5만 5,500원 떨어진 15만 4,5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기대했던 따상에 실패하면서 앞으로 이 공모주 투자 열기가 한풀 꺾이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IPO 대여로 이목을 끌었던 SK IT가 코스피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차별적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고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확대해 나가고 ESG 경영을 추진하면서 기업 가치를 높이고 구성원 행복과 이해관계자 행복을 높이는 그런 회사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따상상, 즉 이틀 연속 상한가를 갈 것이라는 기대는 장 시작과 동시에 꺾였습니다. 공모가인 10만 5천 원의 2배인 시초가로 더블은 성공했지만 상한가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곧바로 하락세로 돌아서며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졌습니다. 따상이나 따상상으로 한 주당 16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차익을 얻을 것으로 기대했던 투자자들은 종가 기준으로 5만 원가량 벌게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증권사들이 SK IET의 향후 실적을 고려해 적정 주가로 10만 원 초중반 선을 제시한 것을 볼 때 공모가와 시초가가 높게 형성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상장 첫날 유통 주식 수가 전체 발행 주식의 15% 수준에 불과한데 매도가 몰리면서 변동성이 커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순차적으로 의무보유 확약 기간이 풀려 기관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점은 향후 부담이 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국내 증시 여건이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도 살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앞서 인플레이션 우려에 기술주를 중심으로 나스닥 등 미국 증시가 하락한 것이 국내 증시에 악재로 작용하면서 2차 전지 관련 분리막 기업인 SKIT가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대 이하 성적을 거둔 SKIT로 IPO 대여 대박 공식이 깨지면서 전체 공모주 투자 열기가 식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 때문에 다음 공모주 대여로 꼽히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크래프톤 등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오늘 SK IE테크놀로지가 예상과는 다른 흐름을 보이면서 많은 분들이 또 아쉬운 마음속에 방송을 시청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아마 오늘 매도를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장기적으로 가져가겠다 하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증권가에서 보는 SK IET, 지금 시점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증권부 문영민 기자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자, 문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아쉬운 흐름을 또 연출을 했습니다. 오늘 하루 흐름부터 짚어볼까요? 우선 15만 4,500원으로 하락 마감을 했고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했던 일명 따상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장 시작 후 공모가의 2배가량 되는 21만 원에서 시초가를 형성을 했지만 장 초반 낙폭이 커지면서 장중 한때 27% 가까이 하락하기도 했고요. 앞서 기관 대상 수요 예측에서 1883대 1이라는 기록적인 이 경쟁률을 썼는데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 따상을 넘어서 따상상까지 가능한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내놨었는데
하지만 그런 기대감을 충족시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런 사례들이 앞서서도 있었기 때문에 또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워낙 기대가 컸던 종목이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아쉬워하고 계실 것 같은데 증권업계에서는 오늘 흐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오늘 흐름을 두고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진 또 않았습니다. 예. 증권업계에서는 오늘 하락세가 나온 것은 투자자들에게 조금 실망스러운 결과긴 하지만 단기 차익을 실현하고자 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나온 결과라고 분석을 했고요. 또 SKIT는 오늘 2025년까지 생산 능력을 대폭적으로 확대를 해서 또 영업 실적은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다들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가 흐름이 좀 개선될 것이라는 여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사실 SKIT가 사업 기반이 워낙 탄탄한 회사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고 이 시점에서 가장 궁금한 게 적정 주가일 것 같은데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앞서 리포트에서도 살펴봤듯이 유한타증권은 SKIT의 적정 주가를 10만 원에서 16만 원 정도로 제시를 했고요. 예. 하나금융투자는 14만 8천 원, 또 메리츠증권은 18만 원을 제시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SKIT가 전 세계적으로 손에 꼽히는 기업이고 유통 주식 비중이 24%로 제한적이라면서 또 코스피 200 편입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 여력까지 있다라고 설명을 한 상태고요. 다만 분리만 시장에 위협이 되는 이 전고체 전지 도입이 활성화될 경우에는 예. 좀 주가 상승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의견까지 나오면서 적정 주가는 7만 원 이하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좀 갭이 있는 모습인데 오늘 뭐 15만 원 선에 마감이 됐으니까 앞서 제시된 부분들은 이미 좀 넘어선 걸로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SKIT 또 말씀해 주신 부분이 전 세계에서 손꼽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하는 기업입니까? SKIT는 우선 2019년 3월에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물적 분할돼 설립된 기업이고요. 이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라고 할 수 있는 분리막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예. SKIT는 습식 분리막 분야에서 시장 점유율 약 27%를 달성하면서 지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 뭐 이 분리막 시장이 지금 2차 전지 소재 핵심 시장이라고 또 얘기가 나오고 있는 모습인데 습식과 건식 이렇게 나눠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전기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습식과 건식으로 나뉩니다. 이 SKIT가 생산하고 있는 게 습식 배터리 분야고요. 배터리 분리막 분야고요. 예. 이 습식은 필름에 첨가하는 첨가제를 추가해서 화학적으로 기공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주로 고사양 전기차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건식 분리막은 기계적으로 힘을 당겨서 기공을 만들기 때문에 이 고사양 전기차보다는 에너지 저장 장치용 배터리에 주로 쓰이고 있고요. 예. 그래서 습식 분리막이 더 생산하기 까다롭기 때문에 이 진입 장벽이 조금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사실 이 분리막 질문을 한 또 이유가 있는데요. 이게 분리막 하면 떠오르는 게 또 전기차 화재 사고입니다. 사실 전기차 이렇게 구매를 할 때 가장 좀 꺼려지는 요소가 이 화재 사고가 또 꼽히는 경우들이 많이 또 보이는 모습인데 SKIT 제품은 어떤 상황입니까? 최근에 말씀하신 대로 이 전기차 배터리 화재 사고가 연이어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원인 중에 하나로 분리막 손상이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예. 하지만 SKIT가 제조한 이 분리막은 아직까지 단 한 건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전기차 업계에서는 이 SKIT가 제조한 이 분리막을 두고 굉장히 안전한 분리막이다 이러면서 고품질 또 프리미엄 분리막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지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일단 품질이나 네임 밸류, 안정성 이렇게 세 가지를 다 확보를 한 것 같은데 분리막 시장 전망이 또 중요할 것 같아요. SKIT가 주력하고 있는 이 분리막이라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또 향후 전기차가 계속 성장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좀 관련 이 분리막 생산 기업들이 계속해서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해 약 40제곱미터였던 전 세계 분리막 시장 규모는 2025년에는 약 160억 제곱미터 규모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5년 사이에 규모가 4배가량 커질 것으로 점쳐지면서 2023년부터는 공급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짧게 설명을 하면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SKIT는 어떻게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까? 우선 SKIT는 공장을 증설하는 데 돈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청주와 증평에 이미 공장이 있고요. 중국의 창저우라는 도시에 3개의 공장이 지금 설립돼 있는 상태고요. 또 최근 유럽의 이 신공장 증설을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는 약 1조 1,300억 원을 투자해서 폴란드 제1, 2공장이 현재 있는데 앞으로 3, 4공장까지 건설하겠다는 이 결정을 했고요. 폴란드 3, 4공장까지 양산을 시작하는 2024년이 되면 SKIT의 생산 능력이 무려 27억 3천만 제곱미터까지 늘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현재 8만 6천
제곱미터인 것을 감안하면 이 3년 내에 3배 이상 확대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생산 능력이 확대되면 시장 점유율도 자연스럽게 늘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1위 자리를 계속해서 굳힐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일단 수요는 좀 보장이 됐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실적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난해 매출도 굉장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네, 지난해 매출은 4,693억 원으로 전년 대비 80% 가까이 올랐고요. 영업이익은 1,252억 원으로 55%, 당기순이익은 882억 원으로 40%가량 증가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매출액이 7,750억 원, 영업이익은 2,050억 원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고요. 또 오는 2025년에는 영업이익 규모가 4,850억 원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 상장 첫날 이 주가가 기대에 못 미쳤다고 실망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을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최근 공모주 청약 시장이 굉장하게 좀 과열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지나친 기대보다는 조금은 차분하게 이 시장을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좀 미래 기대 수익과 현재의 실적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서 이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상장 첫날이었습니다. SKIET의 주가 상황과 또 미래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증권부 문영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준비라는 게 뭐 따로 있습니까? 언제까지 살는 걸 몰라도 국민연금 이런 거 전혀 못했어요. 저축이나 뭐 적금이나 펀드나 이런 거 하시는 거예요? 전혀. 적금만 하고 있고 그냥 뭐 펀드 이런 거 몇 번 해보고. 아직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이 많이 남아서 주식형 위주로 연금저축, 퇴직연금 위주로 열심히 모아서 부동산이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노후 준비 어떻게들 하고 계십니까? 지난해 기준 이 우리나라 은퇴자들은 국민연금으로 한 달에 평균 54만 1,000원을 받았습니다. 도저히 생계를 꾸려갈 수 없는 수준이지요. 그래서 여기에 직장인이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퇴직연금, 그리고 금융회사의 이 연금 상품에 추가로 가입하는 이 3층 구조를 쌓으면 노후 준비에 문제가 없다라는 게 전문가들 조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알고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수익률도 상당히 좀 저조한데 지금이라도 고민해야 할 이 투자 전략들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허앵커, 이 퇴직연금에서 가장 헷갈리는 게 DB형이 뭐냐, DC형이 뭐냐 하는 건데 어떻게 다른 거죠? 예, 이 부분 헷갈리실 수 있는데 제가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DB형, DC형, 그리고 보시다시피 IRP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자, 각각 퇴직금을 굴리는 주체가 다른 건데요. 이 DB형은 회사가, 또 DC형은 회사가 금융회사에 적립을 하고 내가 굴려서 수익을 내야 하는 구조입니다. 이 IRP의 경우에는 회사와 상관없이 개인이 운용을 하는 연금인데요. 보통 회사를 여러 번 옮기시는 분들이 퇴직금을 여기에 담아서 불려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현재 DB형 적립금이 보시다시피 훨씬 많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최근 주식시장의 화랑을 보이면서 DC형과 그리고 IRP로 직접 운용을 하려는 가입자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때문에 잘만 운용을 하시면 노후가 훨씬 풍족해질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사항에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수희 기자의 보도로 확인해 보시죠. 4년 전 이직한 직장인 이 씨는 최근 퇴직연금 운용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DC형으로 가입하고도 금리 연동 상품에 자금을 묻어뒀던 이 씨의 수익률은 6%대였지만 실적 배당형 상품에 투자했던 다른 동료들의 수익률은 4배가 넘었기 때문입니다. 전 직장에서는 DB여서 그냥 알아서 잘 굴러가고 있겠지 생각을 해서 퇴직연금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운용도 못하고 있고 제가 운용을 할 수 있는지도 몰랐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시간이 너무 흘러간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보험사에 문의를 해봤더니 스스로 운용을 하시지 않아서 그렇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때부터 이제 스스로 운용을 해야겠다. 이 씨처럼 스스로 운용할 수 있는 상품에 가입하고도 운용을 하지 않고 자금을 묻어둔 가입자가 많습니다. 현행 제도는 퇴직연금 가입자가 운용 지시를 하지 않으면 원금 보장형 상품으로 자동 편입되기 때문에 현재 한국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우선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합니다.
DB형 가입자의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에 퇴직금이 연동되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낮으면 DC형으로 갈아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상장 기업들 기준으로 평균 임금 상승률이 한 3.5에서 4%, 높은 데는 4%까지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면 사실 지금 현재의 어떤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임금 상승률이 조금 더 높은 편이니까 DB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좀 더 합리적인데 임금 상승률이 뭐 3%보다 못 미친다. DC를 선택을 해서 적극적으로 DT 자산을 내가 관리를 통해서 수익률을 높이면 특히 호봉제 실시 기업에서는 사원에서 대리로,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할 경우 임금 상승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DB형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임금이 높아 상승률이 낮은 고위직급과 임금 피크제 적용자, 이직이 잦을 경우 DC형으로 갈아타 연금 자산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DC형 가입자라면 운용에 관심을 갖고 특히 자신의 은퇴 시기와 나이를 고려해 원금 보장형과 실적 배당형의 비중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100- 나이라는 그 법칙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만 30대라 그러면은 100- 30을 빼면은 70이 나오잖아요. 그럼 70% 정도는 실제 배당 상품 투자하시기 바람직하고요. 내가 만 50대다. 50% 정도는 원리 보양성 운용하시고 남은 자금 가지고 이제 실제 배당이 분산 투자하셔가지고 미국 퇴직연금 시장에서 그 우리나라 DC형 할 수 있는 상월 K 하시는 분들이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직장 퇴직연금 외에도 개인형 퇴직연금인 IRP를 통해 노후 자금을 추가 확보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지수희입니다. 퇴직연금 수익률이 저조한 만큼 대안이 될 수 있는 투자 상품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증권부 정희영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정 기자, 최근 주목받고 있는 연금 상품이 있다고요? 네, 저조한 퇴직연금 수익률을 대체할 상품으로 투자자들은 TDF, 그러니까 타겟 데이트 펀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타겟 데이트 펀드요? 이게 어떤 상품입니까? 네, TDF는 타겟 데이트, 그러니까 목표로 한 은퇴 시점에 맞춰서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비중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펀드인데요. 은퇴 시점이 멀리 있을 때는 위험자산 비중을 높여서 수익을 쌓아가고 은퇴 시점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안전자산 비중을 높여서 안정성을 추구하는 구조로 돼 있어서 퇴직연금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그냥 가입할 수 있는 건가요? 뭐 회사에서 가입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가입을 하는 겁니까? 네, 이제 아까 앞서 보셨던 것처럼 본인이 DC형 퇴직연금 가입자시라면은 사전 운용 지시를 TDF로 해달라라고 하시면 방식으로 이제 가입하실 수도 있고요. 만약 그게 아니시라면은 일반 금융상품처럼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보험사 창구, 은행 창구라든지 이런 곳에 가셔서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은퇴 시점을 목표로 자산을 배분해 준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네, 일단 TDF 펀드명을 보시면요, 이름 뒤에 2040 이런 것처럼 숫자 4자리가 붙어 있죠. 이 숫자가 바로 은퇴 목표 시점입니다. 이 시점이 멀리 있을 때는 국내외 주식과 같은 위험자산 비중이 높아서 수익률을 쌓고 시점이 다가올수록 점차 안전자산 비율을 높여가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상품인데요. 투자자들이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아도 자산 배분을 은퇴 시점에 맞춰서 알아서 조절해주는 만큼 안정적인 노후 준비에 적합한 상품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네, 그동안 이제 퇴직연금을 투자자들이 직접 굴리지 않다 보니까 뭐 수익률이 한 1%대밖에 안 됐다 이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우리도 좀 전해드렸는데 TDF는 투자자들이 고민할 필요 없이 알아서 배분이 된다라는 거네요. 요즘 이 상품 가입하는 투자자들 실제로 좀 많아지고 있다면서요? 네, TDF로 유입되는 자금의 규모가 여느 때보다 가장 가파른 시점입니다. 올해 들어서 TDF로 유입된 자금 규모는 1조 2천억 원을 넘어서고 있는데요. 지난해 전체 유입 금액을 넘어설 정도로 가파르고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말로 갈수록 이제 퇴직연금 상품을 통해서 세제 혜택을 보려는 수요까지 감안한다면은 올해 전체 자금 유입 규모는 앞으로 점점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직 올해가 반도 안 되는데 벌써 작년 규모를 넘어선 거네요. 운용 수익에서는 좀 어땠습니까? 네, TDF의 인기가 높아지는 대표적인 이유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용 안정적인 노후 대비인 만큼 실제로 수익률도 우수한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TDF의 최근 1년간 수익률은 24%대로 DC형 퇴직연금 수익률 대비 8배가량 높은 수준이고요. 수익률 집계 기간을 5년까지 넓혀본다면 46%대를 기록하면서 꾸준히 우수한 성과를 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별 펀드별로도 이렇게 살펴보시면 최근 1년 수익률 상위 상품들은 모두 은퇴 시점이 2040년 이후인 상품들이 차지하고 있는데요. 은퇴 목표 시점이 멀리 있어서 위험자산 비중이 높은 만큼 이제 작년에 주식시장이 급등하는 과정에서 이런 점을 온전히 누리면서 이제 4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은퇴 목표 시점이 10년 이내로 남은 상품들을 살펴보면 장기 수익률이 3년 기준 수익으로 상위 5개 펀드들 모두 25%가 넘는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TDF라는 상품의 본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최근 증시가 그 어느 때보다 좋았기 때문에 수익률이 괜찮았는데 앞으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전망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상품에서? 네, 이제 TDF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운영되는 상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금 유출입이 자주 이렇게 많이 들어갔다 나왔다 빠지게 된다면은 펀드 운용에 있어서 좀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죠. 전문가들은 TDF가 지금과 같이 안정적인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꾸준한 자금 유입이 이어져야 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매년 투자자들의 높은 관심에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고 있어서 안정성 면에서는 긍정적인 상황은 조성됐는데요. 네. 현재 국회에서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을 위해서 디폴트 옵션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역시 향후 안정적인 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요소로 꼽힙니다. 디폴트 옵션, 이것도 이제 특별히 운용 지시가 없으면 알아서 투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죠? 예, 맞습니다. 디폴트 옵션은 이제 DC형 퇴직연금 가입자가 사전에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적격 투자 상품으로 지정된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되는 방식인데요. 네. 현재 디폴트 옵션 도입과 관련해서 법안은 여당에서 2건, 그리고 야당에서 1건 총 3건이 발의돼 있습니다. 여당은 디폴트 옵션의 본래 취지인 수익률 개선과는 거리가 멀어진다는 이유에서 적격 투자 상품의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제외하는 안건을 발의했고요. 예. 야당 측에서는 손실 가능성을 낮추고 퇴직연금 수급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차원에서 원리금 보장형 상품을 포함하는 안건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양측의 이견이 있는 만큼 이를 좁히기 위해서 지난달 국회에서 관련 업계 전문가 간담회도 열렸었는데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간담회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완 절차를 거쳐서 이달 말 노동소위원회에서 최종 의견 수렴을 하고 환노위 전체 회의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노동소위원회에서도 이번 디폴트 옵션 도입 법안을 최우선 해결 법안 가운데 하나로 삼고 있는 만큼 이 절차가 예정대로 마무리된다면 이르면 다음 달 중에 법사위를 거쳐서 이르면 6월 중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디폴트 옵션이 이르면 6월 정도면 통과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그런데 이렇게 이제 디폴트 옵션이 도입이 되면 TDF에 안정적으로 자금이 유입될 것이다라고 앞서 우리 정 기자가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네, 디폴트 옵션이 이제 운용 지시를 하지 않았을 때 적격 투자 상품에 자동으로 투자되는 제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적격 투자 상품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상품이 바로 TDF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향후 디폴트 옵션이 도입되고 TDF가 적격 투자 상품으로 지정된다면 지금보다 더 가파른 자금 유입세를 기대할 수 있겠는데요. 대표적으로 미국의 경우 DC형 퇴직연금 제도인 401K에 디폴트 옵션 방식이 결합되면서 가입자가 늘고 TDF에 자금이 몰려든 바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에서도 디폴트 옵션이 도입된다면 TDF를 향해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고 펀드 운용에 있어서 안정성을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퇴직연금에서 내가 특별히 운용 지시를 안 하면 지금은 이제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가다 보니까 수익률이 저조한데, 이 디폴트 옵션 제도가 통과가 되면 앞으로는 내가 특별히 운용 지시를 안 하면 TDF로 투자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퇴직연금 수익성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 우리가 TDF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마냥 좋기만 한 건 또 아니겠죠. 어떤 점에 유의해야 됩니까? 네, 일단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서 무작정 TDF로 자금들이 몰려들고는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제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이 상품에 투자하는 것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예. 펀드별 수익률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목표 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펀드들은 장기 수익률이 높고 단기 수익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펀드가 이제 가입자 개개인의 가입 시점에 맞춰서 운용되는 게 아니라 이미 지정된 목표 시점에 따라서 운용되고 있는 상품에 본인이 탑승하는 구조이기 때문인데요. 예. 이렇게 TDF 상품의 라인업마다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이 천차만별인 만큼 투자에 앞서서 본인의 위험 성향과 은퇴 시점에 맞춰 상품별 투자 전략을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입니다. 네, 증권부 정희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정부의 1분기 양도소득세 수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죽비로 맞았다며 인정한 부동산 정책 실패가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강미선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올 1분기 국세 수입이 88조 5천억 원, 지난해보다 19조 원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세수 증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양도 차익이 늘어난 영향이 컸습니다.
1월에서 3월 거친 소득세는 28조 6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6조 4천억 원 늘었는데 이 가운데 부동산 양도세가 약 3조 원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양도세가 크게 늘어난 것은 주택매매 거래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44만 3천 호, 1년 전보다 1.7% 오른 데다 집값까지 오르면서 양도 차익이 많아진 탓으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죽비로 맞았다며 인정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국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관심은 당정 간 부동산 정책 수정 논의에 양도세 완화도 테이블에 오를지 여부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금에 대한 불만이 조세 저항 움직임으로 번지는 가운데 양도세 부담마저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당정은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부동산 정책 협의에 나설 예정인데 현재로선 당정 간 입장차가 커 협의가 쉽지 않을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특위위원장의 거래세 완화론을 펼치는 김진표 의원을 선임하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정부는 기존 정책의 틀을 바꾸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TV 강미선입니다. 배민카드나 네이버페이 카드 들어보셨습니까? 최근 이렇게 기존 카드사 이름이 아닌 유통업체의 이름을 딴 제휴 카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카드 업계 트렌드이긴 한데 과연 이런 분위기가 소비자들에게 마냥 좋기만 할지 장슬기 기자가 그 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배달의 민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배민카드부터 인테리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LG 하우시스 카드까지 최근 한 기업체와 카드사가 협업해 출시하는 상업자 표시 신용카드, 일명 PLCC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가맹점에서 할인이나 포인트 적립 혜택을 받았던 기존 카드와는 달리 특정 기업에 대한 혜택을 집중적으로 담아 발급하는 게 특징입니다. 카드사들은 특정 기업의 충성 고객들을 카드사 회원으로 유치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 바로 비용 절감입니다. 특정 기업의 이름을 내세운 특화카드인 만큼 해당 업체가 직접 마케팅에 나서기 때문에 카드사 입장에서는 발급만 담당해주고 마케팅 비용은 덜 수 있는 겁니다. 카드사들은 지속적인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라 상대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덜 들어가는 PLCC 출시에 주력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가맹점에서 또는 전 가맹점에서 높은 할인이나 적립을 자랑하는 일명 혜자 카드는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신한과 KB, 삼성 등 7개 전업카드사의 신용카드 중 220여 종이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단종됐습니다. 지속적으로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됨에 따라서 정가와 같이 소위 말하는 혜자 카드가 고객들한테 손보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전처럼 한 카드에 다양한 카드 혜택을 담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다 보니 특히 올해는 추가적인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까지 예정돼 있는 상황. 카드사 입장에서는 부가 서비스 비용을 더 줄여야 하는 만큼 소비자들이 예전처럼 카드 혜택을 누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면서 빗장을 여는 국가들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백신 접종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건이 완화되면서 해외여행 수요가 슬그머니 고개를 들고 있는데 이때다 싶은 여행사들이 줄줄이 해외여행 상품을 내놨지만 실제 매출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방서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괌 패키지 여행 상품을 출시한 참 좋은 여행. 진에어 전세 항공편과 투문비치 롯데호텔을 전용 숙소로 이용하는 4박 5일짜리 일정으로 2달 뒤 출발이 예정돼 있지만 소비자들의 반응은 시큰둥합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왜냐면 지금 차 접종까지 마치신 분이 다 75세 이상 분들이시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좀 들어올 거라고 보고 저희도 한 6월 중순까지는 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투어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하와이, 스위스, 몰디브, 두바이 등 백신 접종자에 한해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해주는 국가들을 여행하는 상품을 내놨지만 판매는 아직 저조합니다. 문의는 들어와요. 꽤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가 상품을 내놨는데 당장 5월부터 출발할 수 있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항공이나 현지가 세팅이 또 돼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백신 접종률이 저조한 데다 코로나19 치료제 등 방역과 직결된 지표의 현격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르면 추석, 늦게는 연말이 지나야 여행사에 돈이 들어올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유의미한 수준까지 올라가고 개별 여행 위주의 20, 30대 고객보다는 여행사에 돈이 되는 40, 50대 패키지 고객 수요가 회복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모두투어는 동남아와 유럽 등지로 향하는 상품들의 출발 시점을 백신 2차 접종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는 10월 이후로 잡았습니다. 이게 여행을 진짜 가려고 수요가 늘어나려면 코로나가 해소돼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집단 면역 수준까지 올라가야 된다. 어떤 코로나 민감한 여행이라든지 레저 이런 것들의 수요가 본격화되는 거는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그때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대하던 하늘길은 열렸지만 여행사들이 웃을 날은 멀기만 합니다. 한국경제TV 방서호입니다. 여러분, 이 상품 기억하십니까? 지난해 전국의 카페 이용자들을 떠들썩해 한 스타벅스의 여름 경품 이벤트입니다. 이 음료 개수를 다 채우면 이런 작은 캠핑 가방을 하나 주는데 이 가방을 받기 위해서 커피 300잔을 한 번에 주문하는가 하면 중고시장에서 웃돈을 주고 팔려나가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자, 보시는 게 국내 한 중고 거래 사이트인데요. 판다는 게시물이 무려 1,500개가 넘는 상황이고요. 당장 이번 주에도 올라왔습니다. 자, 바로 오늘 스타벅스가 2021년 여름 캠핑용 굿즈로 또다시 경품 이벤트에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아이스박스와 랜턴을 내놨는데 벌써부터 애호가들 사이에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해는 풍경이 살짝 다릅니다. 이 경품을 받기 위한 긴 행렬이 사라진 건데 먼저 스타벅스가 이 매장 오프라인 주문을 1인당 최대 20잔까지만으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또 회원 아이디당 일주일에 최대 5개까지만 사은품을 받을 수 있고 사은품 수령도 모두 모바일 앱을 통해 미리 예약을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한 명이 여러 개를 타가서 사은품이 조기 품절되는 걸 막고 또 암거래상들이 중고시장에 웃돈을 주고 파는 걸 방지하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예, 이번 이벤트에서 경품 하나를 타기 위해서 소비자가 써야 하는 돈은 대략 7만 원에 달합니다. 캠핑족들이 늘어나고 팬데믹 보복 소비도 나타나면서 올해 이벤트도 뜨거운 인기가 예상되는데 하지만 유의하셔야 할 점도 있습니다. 지난해 너나 할 것 없이 공격적으로 구매를 했던 바로 그 경품이 집안 창고 속에 박혀 있고 시중에 그보다 저렴한 값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비슷한 상품들이 많은데 꼭 이렇게 열성적으로 매수를 했어야 했나 이렇게 지나고 보니 후회스럽다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무언가에 열광하고 소비하는 거야 물론 개인들의 몫이겠지만 혹시나 이번에도 이 품절 사태로 득템에 실패하셨다 하더라도 너무 애타는 마음들은 아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41.3% 증가로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이달에도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일에서 10일 수출액은 124억 8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1.2% 급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승용차가 358%, 자동차 부품이 317%, 반도체가 52% 늘어나며 수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청약 경쟁률과 당첨 가점이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 아파트 1순위 평균 청약 경쟁률은 94.1대 1로 문 대통령 취임 후 1년간의 경쟁률과 비교해 6배 넘게 뛰었습니다.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면서 서울의 최저 당첨 가점 평균도 2017년 45.5점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64.9점으로 올랐습니다. 미국 상무장관이 반도체 칩 부족 문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0일 유관업계와의 화상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인텔 등 자국 반도체 업체뿐만 아니라 한국의 삼성전자, 대만의 TSMC도 초대됐습니다. 상무부는 초청장에서 반도체 칩 공급과 수요 업체를 한데 모아 열린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르면 연말부터 카드 간편 결제 앱 하나에서 여러 카드의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카드 업계에 따르면 6개 전업카드사와 BC카드, NH농협카드는 최근 모바일 협의체 회의에서 각사가 운용 중인 간편 결제 시스템 개방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카드사의 앱카드 개방은 카카오페이와 네이버페이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됩니다. 네, 플러스픽 시간입니다. 이지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이 기자,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죠. 네. 잡코인 주의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코인 투자 좀 하십니까? 저는 투자 같은 걸, 이렇게 코인 투자 같은 걸 잘 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가상화폐 시장이 좀 달아오르고 있잖아요. 앵커는 네. 안 하시지만. 그래서 네. 잘 들어보지 못한 코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걸 잡코인이나 또 알트코인이라고 좀 부릅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잡코인에 잘못 투자했다가는 큰일 나실 수 있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앱에 정말 들어가 보면은 알기 어려운 그런 코인들이 굉장히 종류가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다 합해서 좀 몇 개나 되는 겁니까? 투자는 안 하셨는데 앱엔 들어가 보셨나 보네요. 열심히 공부를 하죠. 네, 제가 표를 좀 준비를 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 200개 정도의 어떤 가상화폐 개수가 좀 있는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63개, 또 일본은 5개 정도에 좀 불과한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몇몇 개 빼면은 인기도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코인들을 계속해서 내놓는 이런 이유를 뭐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거래소 입장에서는 많은 코인을 상장을 시키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그러면 거래 수수료가 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또 굉장히 코인을 쉽게 만들 수 있다는 것도 하나의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1분 안에 이지오 코인이라는 것도 만들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어쨌든 이런 잡코인의 거래액 비중이 90% 이상이라고 알려지는 만큼 은행권이 9월부터 이런 잡코인을 많이 상장시킨 거래소에 그 실명 계좌를 터주는 것을 허가하지 않겠다 이런 조치를 좀 밝힌 바 있습니다. 실명 계좌를 안 주면 영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소들이 알아서 이런 잡코인들을 없애는 수순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 정부도 이 잡코인을 없애고 싶은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사실 잡코인이라는 것이 용도나 또 발행 배경, 또 발행량 등을 담은 백서 자체가 부실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네. 또 블록체인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기술이 정교하지가 않고 또 허위 공시로 한탕하려는 작전 세력들이 만들었다 이런 지적들도 좀 있습니다. 또 자금 세탁에도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자칫 피해가 있을 경우에 은행권도 동반 책임론을 휘소할 수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왕 투자를 할 거라면 9월에도 없어지지 않을 코인에 투자를 하는 게 좀 현명한 생각일 것 같은데 어떤 코인들이 좀 그나마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네, 사실 뻔한 얘기인데요. 네. 가장 장기적으로 적합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은 비트코인과 또 이더리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이런 잡코인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인데요. 오랫동안 비트코인이 압도적인 대장주로 꼽혔지만 이더리움도 올해 490%나 오르면서 빠른 속도로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둘 다 좀 유명한 가상화폐인데 쓰임새가 좀 다른 모양이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일단 가장 큰 차이는 적용 범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예.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이긴 하지만 이렇게 화폐로서의 어떤 기능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더리움은 보시는 것처럼 스마트 컨트랙트, 데이터 이렇게 좀 쓰여 있죠. 이렇게 다양한 생태계로서의 확장이 좀 가능하다. 비트코인보다 좀 다양한 용도로 쓰일 수 있다. 이런 것이 좀 특징인데요. 누구나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대비라고 불리는 분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플랫폼이 좀 특징인데요. 최근에 저희도 많이 미술품에 장착된 NFT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이 NFT도 대부분이 이더리움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런 설명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이 좀 더 활용 가치도 높고 확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 비트코인보다는 좀 더 유망한 투자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까요? 저한테 물어보시면은 저는 오늘도 좀 양가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비트코인을 좀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한쪽을 반드시 선택해야 되는 거라면 비트코인의 보안과 또 검증된 거래 내역이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더리움을 좀 주장하는 것은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비트코인보다 좀 쓰임새가 좀 많고 그렇기 때문에 2021년 $10,000까지 오를 수 있다 이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둘 다 좋다 이거네요. 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투자를 판단하시길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뺄수록 잘 팔려 이렇게 돼 있네요. 네, 혹시 살 빼고 싶으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매일 빼고 싶습니다. 저도 예. 그런데 사실 살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탄산음료를 참 좋아하는데 사실 그게 칼로리가 높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렇죠. 부담이 좀 있는데 이런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제품이 좀 출시가 됐다고 해서 키워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아니 탄산수가 뭐 칼로리 부담이 되면은 탄산 음료 말고 탄산수 마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네, 뭐, 탄산수는 맛이 없습니다. 그렇죠. 네. 예. 탄산 음료가 이게 단맛 때문에 좀 먹고 싶다 네, 이런 거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뭐 아무튼 뭐 탄산수랑은 또 다른 뭔가가 좀 나온 모양인데 네. 어떤 제품이 나온 겁니까? 롯데 칠성 음료가 지난 1월에 출시한 제로 칼로리 탄산 음료 칠성 사이다 제로인데요. 출시 100일 만에 누적 판매량 3,500만 개를 돌파했습니다. 이게 초당 4개꼴로 판매됐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칼로리가 제로인 사이다가 나왔다 이거네요. 네. 그런데 칼로리가 없으면 아무래도 좀 맛도 없지 않을까요? 이지호 기자가 원하는 그런 맛 같은 게 안 나면은 뭐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이지효가라고 하셨는데 네. 아직 안 드셔보셨습니까? 뭐 저는 먹어보진 않았는데. 그러면 제가 오늘 꼭 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게 제품 본연의 맛은 살리면서 칼로리 부담은 좀 줄인 음료로 입소문이 탔고요. 네. 제가 직접 먹어봤는데 사실 뭐 맛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선물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어쨌든 롯데 칠성 음료는 또 다른 제로 칼로리 음료인 펩시 제로 슈거도 출시를 했는데 이것도 1월 출시됐는데 4월 말까지 2,700만 개가 팔리는 진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렇게 조금 뺄수록 잘 팔리다 보니 많은 기업들이 마이너스 마케팅을 좀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말만 그렇게 하고 사는 건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네. 뭐 어쨌거나 이 뺄수록 잘 팔리는 거 이걸 마이너스 마케팅이라고 부르나 보죠?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술에서 알코올을 빼고 또 네. 탄산 음료에서 뭐 이런 탄산 그 지방을 빼고 또 카페인을 커피에서 빼는 뭐 이런 역발상 마케팅을 의미하는 건데요. 뭐 맥주는 좋은데 취하기 싫고 탄산음료는 먹고 싶지만 살찌는 것은 싫은 뭐 MZ세대의 취향을 공략했다는 분석인데 뭐 저는 사실 맥주는 취하려고 마시기 때문에 이거는 좀 공감이 안 됩니다. 네. 어쨌든 이런 것들을 마이너스 마케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또 다른 줄기로 보면 최근 버거킹이 선보인 리얼 와퍼도 마이너스 마케팅의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향료나 색소를 조금 줄이고 건강한 식품을 만든 것 그것이 마이너스 마케팅으로 좀 활용이 되고 있고요. 또 제주 삼다수 같은 경우는 올해 라벨이 없는 생수를 좀 출시를 한다고 하는데 라벨을 줄이면서 탄소 배출량을 좀 줄이겠다 이런 목표로 좀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제품에서 뭔가를 빼서 건강을 개선하거나 아니면 뭐 환경을 보호하거나 뭐 이런 차원으로 쓰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일종의 ESG 이 경영이랑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요새 ESG 안 들어가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2030년부터 뭐 코스피 상장사들이 ESG 관련 공시가 의무화되면서 뭐 지속 가능성에 관심을 갖는 유통업계에서도 이런 마케팅 붐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기자도 이제 마이너스 마케팅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자 보는 눈을 좀 낮추고 이럴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눈이 났습니다. 그거는 좀 예상 밖이네요. 네. 저도 요즘에 좀 뱃살이 자꾸 찌는데 마이너스 마케팅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을 자꾸 해봤습니다. 쳐다보게 되는데 네, 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네. 하차감이 뭐길래 이렇게 돼 있네요. 네, 하차감 아시죠? 승차감은 사실 자동차를 탈 때 편안함을 느끼는 것을 승차감이라고 하고 네. 하차감은 차를 내릴 때 느끼는 그런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그런 것들을 하차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 하차감의 덕을 크게 본 자동차가 있어서 키워드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바로 벤츠입니다. 하차감이라는 것도 있군요. 네. 벤츠가 하차감의 덕을 봤다고요? 네, 일단 한국에서는 좋은 차를 타면 대접을 잘 받는다는 독특한 문화 때문인지 조금 무리하더라도 기왕이면 벤츠를 사자는 인식이 좀 퍼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벤츠의 E클래스가 지난 6개월 동안 2만 대 이상 팔렸다고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경차 가성비를 좀 중시하는 레이와 또 모닝보다도 훨씬 많이 팔린 수준입니다. 특히 뭐 승차감이나 주행 성능도 중요하지만 사실 하차감이라는 것은 수입차 업체의 마케팅의 주요 포인트로 좀 꼽히고 있는데요. 하차감 역시도 뭐 어쨌든 품질을 유지하는 등의 브랜드 파워의 한 부분인 만큼 개인의 단순한 과시욕이다 이렇게 치부할 것은 아니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벤츠의 하차감이 좀 남다르다는 인식이 있는 모양인데 뭐 수입차들이 사실 종류가 굉장히 좀 많잖아요. 네. 한국인들은 특히 그중에서도 벤츠를 많이 좋아하나 봅니다. 벤츠 좋아하십니까? 저는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한국인들도 저처럼 이렇게 벤츠를 좀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한국인들의 유별난 벤츠 사랑에 E클래스보다 높은 S클래스의 한국 판매량이 전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3위에 올랐는데요. 이외에도 뭐 코로나19로 억눌린 보복 소비가 나타나는 점도 벤츠 구매가 늘고 있는 이유로 꼽히고 또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이 연장이 되면서 이번 기회에 나도 비싼 차 타보겠다 뭐 이런 심리가 작동을 해서 많이 팔린 것으로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만큼 이 한국인들의 어떤 구매력이 높아졌다는 신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렇게 벤츠가 좀 고급차라는 인식 때문이라서 그런지 이 벤츠 차주가 잘못하면은 뭐 좀 약간 벤츠라는 딱지를 붙여서 좀 회자가 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몇 가지 사례들을 준비했는데 최근에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일단 인천에서는 불법 주차한 벤츠 차주가 이렇게 자동차에 붙인 딱지 붙이는 누구누구야 그만 붙여라 죽이기 전에 뭐 이런 식의 어떤 무서운 글을 쓰기도 네. 했고요. 서울 강서구에서는 2자리에 걸쳐서 주차한 벤츠 차량이 주차 갑질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부산에서는 쉐보레를 타고 있던 차주를 향해서 벤츠 차주가 어디서 이런 거지차를 끌고 다니냐 뭐 이렇게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벤츠가 뭐 도로에서 이전보다 흔해진 데다 특유의 고급 이미지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더 화제가 되고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하차감이라는 개념이 좀 특별하고 귀족적인 느낌을 받고 싶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됐는데 사실 이 사람의 기품은 차가 아니라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거겠죠? 네. 네, 잘 들었습니다. 플러스픽 이지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놓치면 아쉬운 글로벌 뉴스입니다. 조금 전 마감한 중국 증시 마감 시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는 에너지 섹터 부진 속에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0.4%, 선전 종합지수 0.35% 상승한 반면 기술주 중심의 창업한 지수는 0.01% 소폭 하락했습니다. 미국 최대 송유관 운영사인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시스템이 해킹을 당했다는 소식에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전날 에너지 섹터가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이 상황이 주말까지는 해결될 것이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유가가 안정을 되찾자 오늘 에너지 섹터가 3% 넘게 빠졌습니다. 한편 이날 국가통계국은 중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와 생산자 물가지수를 발표했는데요. 중국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0.9% 올랐고 생산자 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6.8% 올랐습니다. 업종별로는 전날 강세를 보였던 화장품 관련주들이 혼조세를 보였고 식료품 섹터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소식입니다. 미국 연준이 최근 우려가 되고 있는 물가 상승에 대해 일시적인 흐름이라고 평가를 했지만 시장의 반응이나 경제 지표에서는 심상치 않은 조짐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발표한 4월 소비자 기대지수를 보면 물가 상승 기대치는 향후 1년간 3.4%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2013년 9월 조사 이후 최고치였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연준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이어가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하면서 달러화 가치를 갉아먹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날 달러화 가치는 거의 10주 만에 최저치 수준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를 배출하는 장소로 원전에서 1km 정도 떨어진 바닷속 혹은 원전 인근 해상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전력은 일본 정부가 최근 확정한 해양 방출 구상과 관련해서 두 가지 배출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는 방안은 원전에서 이어지는 해저관을 설치해서 오염수를 1km 떨어진 곳으로 이송한 뒤에 바닷속에서 방출하는 것이고 대안으로는 원전 부지 옆 해안에서 바로 배출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미국 최대 송유관이 시스템 해킹으로 가동이 중단된 가운데 만약 주말까지 재가동되더라도 연료 공급이 부족해지는 사태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해킹 공격을 받은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의 조지프 블라운트 CEO는 이날 정부 관계자들과 회동을 가졌는데요. 블라운트 CEO는 송유관을 재가동하기 위한 전반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지만 랜섬웨어를 완전히 제거하기 전까지 정상 운영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송유관의 운영과 관리는 완벽하게 복원했다며 운영에 중단이 없도록 정유사와 소매업체에 업무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다만 연료 공급난 사태는 불가피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뉴스 박찬희였습니다. 다가오는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내일 국내에서는 4월 고용과 금융시장 동향을 살펴볼 수 있는 지표들이 발표됩니다. 이어 삼성화재와 SK바이오팜, 신세계 등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하겠습니다. 글로벌 일정으로는 MSCI 반기 리뷰가 발표되는데 HMM과 SKC, 하이브, 녹십자의 편입이 유력한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날 종목 교체를 진행하면 오는 27일 장 마감 후 지수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간밤 미국에서는 12세에서 15세 미성년자에 대한 백신 긴급 사용을 승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접종 대상을 늘리면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집단 면역 달성 목표치까지 접종률을 도달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말 그대로 백신 접종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자금이 백신 접종률이 낮은 국가에서 높은 국가로 옮겨가고 있고 이들 국가 간 주요 산업 간의 간극도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우리도 이 백신 접종 속도를 더 높여야 할 텐데 국민들 불신도 정말 크고 참 쉽지 않은 과제죠. 예, 그렇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확 늘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도 정부에서 오는 17일부터 백신과의 인과성이 충분하지 않아도 이상 반응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제라도 백신을 맞겠다는 국민들의 의지가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네, 뉴스 플러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